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반려동물은 대표적으로 이제 반려견, 애완, 개, 그 다음에 반려고양이. 뭐 이제 그것도 반려묘 그러면 되겠네요. 고양이 묘자니까. 실제 한자로 말하면 반려견 이렇게 말하고, 또 반려묘, 고양이 묘자입니다. 당연히 가장 많이 반려로서, 애완으로서 많이 하는 것은 당연히 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것이 고양이 살펴봤죠. 이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동물이라는 것은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는 소형 반려동물, 작은 반려동물들인데, 첫 번째가 햄스터. 여러분들 이제 햄스터는 생긴 모양 자체는 무엇처럼 생겼습니까? 햄스터는 쥐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햄스터를 보면 쥐와 토끼, 상당히 그 중간 성격을 띠고 있고, 어떤 맥락에서는 귀엽게 생겼어요, 사실은. 이제 개나 고양이처럼 뭐 말을 이해하고, 우리 인간과의 어떤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이해하는 그런 건 아니고, 이건 말 그대로 뭘로 봐야 되냐, 반려라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보면서 그냥 그 햄스터가 우리 시각적인 상태에서 보며 즐기는 것이죠. 원래는 1839년 시리아에서 영국의 동물학자 조지 워트하우스가 발견해가지고 골든 햄스터라는 조지 워터스에 의해 불려졌다. 또 1930년에는 시리아에서 발견된 햄스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안과 중국 햄스터 1970년, 또 로브로브스키는 1990년 반려동물로 사육됐다. 원래 초지 들판에 사는 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치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터널을 파고 산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햄스터라는 것은 뭐지만 포유류는 포유류인데, 햄스터가 포유류라는 것은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동물, 이런 뜻입니다. 포유류가. 그리고 쥐목이니까 설치과라 그래요. 꼬리가 매우 짧다. 약 6mm 밖에 안 돼요. 볼주머니를 가지고 있고, 볼주머니, 사료를 볼주머니에 일시 저장할 수도 있고, 또 특이한 것은 반려동물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3도씨에서 7도씨에서 이 상태에서 동면을 한다. 겨울잠을 잔다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반려동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적인 이런 내용이 되겠죠. 반려동물에서는 뭐 이렇게 동면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햄스터는 굉장히 동면 중일지라도 외부 자극에 민감해서 건드리면 동면에서 깨어난다라는 또 특징도 있어요. 역시 이제 햄스터는 야행성입니다. 밤에 먹이를 먹고 활동하는 반면 낮에 주로 잠을 잔다. 야행성은 아까 고양이도 봤습니다만 특징이 뭡니까? 주로 이제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활동한다. 뭐 사람도 야행성인 사람도 있잖아요. 낮에는 자고 밤에 놀러 다니고 밤에도 활동하는. 우리 인간의 특징은 모든 게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만 동물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고양이같이 야행성, 햄스터 야행성, 그리고 또 햄스터는 동면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자, 햄스터는 종류가 몇 개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시리안 햄스터. 우리 시리아 지방이야. 중동에 있는. 자, 반려형 햄스터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크고 성격이 온화하며 식물은 물론 벌레, 곤충류까지 먹는 잡식성. 특히 이 햄스터 자체가 뭐 어떤 지방에 태어난 햄스터지 간에 그 지역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거의
아주 온순합니다. 햄스터 특징이 몸 길이는 15 내지 18cm, 체중은 80에서 150kg, 굉장히 크죠. 이거는 이 시리안 햄스터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한 개의 케이지에 한 마리만 길러야 하고, 특성이 그 집에 햄스터를 기르는 그런 집, 토끼집, 쥐집 말이죠. 털의 길이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되며 털 색에 따라서 다양한 변종이 있고. 자, 이제 이거 시리안 햄스터 중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한 중간 정도인 건 캠벨 러시아 햄스터라는 거 있습니다. 캠벨 러시아 햄스터. 러시아는 바이칼호수로부터 몽고, 또 중국의 흑룡강선까지, 또 내몽고에서 위구르까지 몸무게는 약 10 내지 12cm인데 몸무게는 적습니다. 20 내지 50g 정도. 예, 러시안 햄스터. 앞서 봤던 이제 이 시리안 햄스터라고 하면은, 물론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체중이 80 내지 150g입니다. 그 킬로그램이 아니라. 쥐인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제가 아까 킬로는 아니고 그램인데, 이제 햄스터 중에서는 시리안 햄스터가 이제 큰 편인데 80 내지 150g이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달걀이 한 50 정도 되니까 5, 35 달걀 3개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이 캠벨 러시안 햄스터는 더 적습니다. 몸무게가 20 내지 50g. 특히 이제 햄스터 중에서 여러분들 보면 햄스터를 가지고 쭉 지켜볼 때 그 쳇바퀴를 잘 도는 햄스터가 바로 캠벨 러시아 햄스터. 이른바 캠벨 러시안 이 햄스터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가 하면 이제 로브로브스키 햄스터라 해서 이건 카자흐스탄 동쪽, 몽고와 서남부, 역시 위구르 지역, 중국의 흑룡강 위구르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적죠. 4, 5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몸무게도 뭐 불과하면 1, 20g밖에 안 되겠죠. 자, 이런 이제 햄스터인데, 햄스터는 앞서도 말했지만 이 설치류, 쥐하고 같은 것이니까 사육 햄스터 이상적인 사육장 크기는 물론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가로 35, 세로 65, 높이 20. 이게 그것도 상당히 큰 햄스터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이 케이지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육장 크기가. 습도는 40, 60, 섭씨 18도, 24도. 물론 번식할 때 조금 높여주는 것이 좋고, 아까 말 동면을 하기 때문에 동면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이고, 햄스터는 야행성이라 했죠. 그러니까 낮에는 비교적 조용하다가 이제 수컷이 암컷보다 더 온순하다 그래요. 원래는 수컷이 대부분 동물들 입장에서 보면은 더 좀 다이나믹한데 요 수컷이 더 순하고, 햄스터의 먹이는 주로 햄스터가 좋아하는 것이 있죠. 과일, 야채. 그러니까 햄스터는 식성이 초식성이기 때문에 과일, 야채 이런 걸 좋아하고, 물론 편식을 시키지 않고, 그리고 먹이를 갑자기 바꿔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뭐 차거나 뜨거운 걸 줘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 중에 뭐 소금, 감미료, 뭐 단 것, 미나리 이런 것을 주어서는 안 될 것. 물론 햄스터는 이제 계절에 따라서 달리 뭐 봄과 가을처럼, 아까 햄스터가 살고 있는 그런 서식한 환경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걸 급격한 온도 변화를 준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름, 뭐 선풍기의 바람을 맞지 않도록 한다든지, 겨울 섭씨 18도 이하가 되게 하지 않는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반려동물로서의 어떤 조건이다라는 얘기죠. 교미, 이제 번식인데, 암컷은 4일의 성주기를 가지며 이것은 지뢰의 내용물로 확인된다. 암컷은 분비물이 보이는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교미시키고, 번식. 보통 이제 분만은 16일에 이루어지는데
대략 이제 2주 정도 소요된다 그 말이죠. 분만 시작되기 전에 암컷은 안절부절 뭐 이런 뭐 다 동물들의 특성입니다. 그것이. 자, 이제 햄스터. 햄스터보다 조금 더 큰 것은 뭐가 됩니까? 토끼죠. 뭐 애완동물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어릴 때 토끼도 사육을 해봤어요. 애완동물이 아니라 사육을 하는데 사실은 토끼는 이 상당히 토끼의 그 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끼는 우리가 식용으로서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식용이 아닙니다. 식용이 아닌 애완동물로서 토끼인데 토끼도 역시 이 앞서 말한 쥐하고 똑같은 물건을 앞니로만 씹는 설치동물이다라고 말하죠. 토끼는 뭐 철저하게 초식이죠. 토끼 자체가.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사료로서 뭐 야채, 물, 뭐 건초 여러 가지 줍니다. 그런데 토끼에게 줘서는 안 되는 것이 양파나 파, 마늘, 부추, 초콜릿, 커피 이런 것들, 또 땅콩 껍질, 옥수수 이런 것은 자칫 몸에서 주게 되면 독성이 생겨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토끼 종류는 맷토끼류, 소위 말하는 맷토끼류라는 것은 산토끼라 그러죠. 우리가 산토끼가 있고 굴토끼류, 이건 굴은 땅굴에서 사는 그런 얘기인데 맷토끼는 구멍을 파지 않고 새끼를 지상에 낳는다. 산 위에 있다 그 말이야. 새끼는 털이 있고 태어나자마자 눈을 뜬 상태로 곧 걸어다닌다. 사실은 여러분들 그 쥐나 이런 걸 보면은 쥐목이 설질인데 태어날 때 눈을 못 뜨는 경우인데 이 맷토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야. 유럽에서 아프리카에 걸쳐 분포하는 숲토끼, 인도 맷토끼 등이 포함된다. 맷토끼가 있고 그다음에 굴토끼는 말 그대로 굴 속에서 자란 겁니다. 굴을 파고. 일반적으로 우리 산에서 널리 퍼져 있는 토끼가 대표되는 굴토끼류가 많죠. 땅에 굴을 파고 살며 굴 속이나 바위 밑에 마른 집이나 털로 보금자를 만들고 속에 새끼를 낳는다라고 말하고, 물론 여기는 이제 반려토끼로서 히말리안 체중 약 2.5kg 상당히 크죠. 히말리안. 또 폴리시종 집토끼 중에서 작다 싶으면 1 내지 1.5kg. 또 드워프는 체중이 1kg. 라이언헤드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톱 이어는 큰 귀를 가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로비어라죠. 로비어 토끼인데 몸무게 4.5kg. 상당히 큽니다. 토끼 질병. 토끼는 발정기. 토끼의 짝짓기에 가장 적정한 시기는 암컷과 수컷이 생후 7개월 정도 됐을 때. 근데 결국 이제 7개월 정도 자라게 되면은 아주 다 자란 성년 토끼가 된다 그 말이겠죠. 토끼의 임신 발정의 증상은 일주일 간격으로 나타난다. 암컷 생식기 약간 부어서 부풀어 올라 있다. 등을 쓰다듬어주며 엉덩이를 든다. 땅을 파는 동작을 계속한다. 수컷은 오줌을 흩날린다. 꼴세며 저지른다. 짝짓기. 암토끼의 토끼를 수컷의 토끼장에 넣어주면 암컷이 5분 안에 공둥이를 들어 수컷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제 토끼의 이런 짝짓기는 굉장히 짧게 이루어집니다. 짧게. 그래서 같이 수컷의 우리에 넣어주면은 2, 3회 짝짓기를 해서 결국은 임신하게 되겠죠. 평균 토끼의 임신 기간은 한 달입니다. 토끼가. 그다음에 출산. 대략적으로 토끼가 출산할 때 보면은 그 새끼 숫자가 꽤 많죠. 5마리 이상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토끼가 출산을. 육아 나오고. 자, 토끼도 봤습니다. 햄스터. 그 다음에 토끼. 사실 어쩌면 징그럽게 생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불구하고 상당히 이 반려동물, 소형 반려동물로서, 뭐 소형, 큰 것은 굉장히 크기도 합니다만은, 많이 또 실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기르고 있는 것이 이구아나입니다. 자, 이구아나는 앞서 말한 이 햄스터나 토끼나 이런 건 다 설치류죠. 근데 이구아나는 파충류입니다.
자, 파충류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이? 파충류라는 것은 뱀이에요, 뱀. 우리가 뱀을 파충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실은 이구아나도 의외로 이 애완동물로서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파충류 뱀목, 대형 도마뱀. 그러니까 큰 것은 2m 정도 크다. 굉장히 1.5에서 2m. 머리가 크고 꼬리는 전체 길이의 3분의 1. 꼬리가 길죠. 몸의 등쪽 후두부에서 꼬리에 이르는 등선에 공룡을 연상케 하는 칼날 모양의 장식 비늘이 있다. 그렇죠? 목 아래에는 큰 주머니 달려있고 침입자가 나타나면 머리와 이 주머니를 흔들어 자신의 힘을 과시한다. 원래 이제 이구아나는, 야생 이구아나는 강가, 숲, 나무 위에서 살다. 또 놀랄 때는 물속으로 뛰어들고 숨은 것이고. 그렇죠? 보통 20m 이상 되는 높은 곳에서 쉽게 지상으로 뛰어내리고 굉장히 그 점프력이 좋지요, 사실은. 이구아나는 주로 여러분들 남미에 많이 서식하는데 700여 종이 있다. 남미. 우리 그 아프리카의 동부에 있는 섬, 마다가스카르, 피지섬. 특히 아직도 다윈이 그 종의 기원이라는 이런 유전적인 것을 쓸 때 지금도 그 상태가 존재하고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 이런 곳에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구아나를 애완동물화 했다, 그런 얘기인데, 파충류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파충류는 대부분 육식성인데, 파충류들이 뱀이랄지 이런 것은 뭐 고양이를 잡아먹고, 아니면 뱀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 개구리랄지 쥐도 잡아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뱀은. 근데 이건 이구아나는 파충류이지만 초식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부가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육식보다는 초식성이 이 동물들을 보면 순합니다. 결국 이구아가 순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초식성이기 때문에 초식성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새싹, 과실, 꽃 이런 걸 주로 먹는다. 물론 이제 뭐 곤충도 잡아먹기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은 거의 이 초식성이다라고 보면 돼요. 산란. 역시 이제 이건 포유류가 아니죠. 이건 이구아나는 포유류가 아니라 알을 낳는 태생이 아니라 난생이죠, 난생. 포유류라는 건 젖을 먹은 것인데 이것은 젖을 먹고 새끼를 성체로 분만하지만 이 이구아나는 파충류로서 파충류는 뭐니까 산란을 하죠. 알을 낳는다는 것이야. 이 이구아나가. 이구아나의 인공부화 시에는 암컷이 알을 10개 내지 55개 정도 낳고 암컷이 그 자리를 떠난 후에 그 알들을 부화시킨다. 물론 이제 그 알을 품고 부화시킨 이런 난생 동물이다라고 보면 되고. 제가 앞서 말했지만은 이런 이구아나도 최근에는 애완동물로서 굉장히 많이 기르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기니피그. 또 피그 그러니까 자칫 돼지로 상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기니피그는 우리가 그 몰모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몰모터. 원래 기니피그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인더스 지방. 3000년 전부터 남미 인디언들이 고기를 식용하기 위해서 사육했다. 인디언이 기르는 토끼. 물론 이제 아까 말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설치목.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몰모트라고 하는데 기니피그라는 이름은 기니아의 돼지. 원래 피그니까. 그래서 약간의 이제 크기는 뭐 쥐보다는 더 큽니다만은 그런데 이것도 길이가 뭐 25cm 정도 되는 있고 그래서 꼬리가 없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위에는 강하나 더위와 습기에 약한다. 기니피그의 먹이로는 물론 이제 또 초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료를 먹고 해바라기 씨 이런 걸 먹으니까 스스로 비타민 C를 만들어낼 수 없는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한다. 이거 말하고 기니피그의 종류가 대략적으로 한 4가지가 있어요. 잉글리시종, 영국에서 개량된 기니피그,
또 아비시니종, 영국에서 반려형으로 개량된 것으로 곱슬곱슬한 털이 깜짝의 특징. 페루비언종, 그럼 프랑스의 반려형으로 개량된 품종으로 털이 부드럽고 긴 털이 탐스럽다. 스니키종, 이건 이제 실험용으로 만드는, 우리가 말 그대로 말하는 몰모터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 번식은 4, 5개월 정도 됐을 때, 번식 시기가 이제 4, 5개월 됐을 때 이제 이 기니피그가 성체로서, 완성체로서 되고, 새끼는, 물론 기니피그는 포유류입니다. 포유니까 새끼는 한 번에 4마리 정도 낳는다. 임신 기간은 59일, 73일, 대략 2달 내지 2달 반. 발정기, 짝짓기, 뭐 질병, 자, 기니피그. 갖고, 지금까지 이제 본 것은 동물이었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동물들을 2가지로 한자로 말합니다. 금수라 근데. 지금까지는 수입니다, 수. 이걸 짐승수라 그러고. 이 금은 이제 새금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조류입니다. 또 이 조류를, 새를 반려동물에서 기르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그래서 반려조류의 사육. 물론 이제 주로 이 매사냥을 위해서 새를 사육했다. 그러니까 새 사육의 대표적인 것은 독수리, 수리, 매사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맹금류, 매나 수리와 같이 날쌔고 용맹한 대형 조류. 그런데 물론 이제 이 반려용 조류는 이런 매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반려조류로서 많이 기르고 있는 것이 꼭 매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뭐 앵무새, 앵무새도 있고 새는 많습니다. 우리 실제로 여러분들 그 새장 케이지에 새장에서 기르는 이런 애완 조류도 상당히 종류는 다양해요. 물론 이런 것들은 반려조류를 뭐 매월 월별 관리하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각각의 달에 따라서 기후와 관련돼서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새는 털갈이를 합니다. 1년에 보통 2번, 3번 털갈이를 하는데, 자, 우리 앞서서 고양이도 털갈이를 많이 한다 그랬죠. 고양이는 정말로 이제 600내지 1000번 정도 이 혀로 털갈이를 하는데, 새는 1년에 2, 3번 이상 하는데, 이 새 털갈이도 털이 흩날려가지고, 역시 그런 아까 말했듯이 고양이랄지 이 새랄지 이런 털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새를 애완조류로 했을 때 냄새가 또 보통이 아니에요. 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지만은 아까 개나 이렇게 배변 훈련, 배뇨 훈련하는데 새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는 일정 부분 그 새장 밖에는 해놓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아파트 같은 데서 보면은 아예 베란다를 전부 공간을 막아가지고 새가 상당히 활동 공간을 넓혀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이 털갈이가 보통이 아니다는 것.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1년에 2번, 3번 하는데 일조량, 사육, 온도, 건강 상태 등 여러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 새를 건강하게 기르는 방법. 그거 한번 볼까요? 아침마다 새장 속에 물끝을 깨끗이 씻고 물을 바꿔준다. 매일. 새도 이제 물을 먹는 것이니까. 모이를 매일 갈아줘야 한다. 자, 왜 새가 어렵냐? 이 조류가, 새는 하루만 먹이를 안 줘도 굶어 죽습니다. 물론 많이 먹지는 않지만. 새끼를 기르고 있을 때는 반드시 채소를 줘야 한다. 그래야 깃털이 윤기가나고. 새장의 청소는 자주 해주고. 새는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매달 이 조류 관리가 달라진 거야. 지나친 욕심으로 새가 계속해서 알을 낳거나 포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새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금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 조류도 애완동물로서 상당히 관리가 쉽지는 않다는 것. 자, 손놀이개라는 것은 결국 이 집에서 이 새가 재롱을 부리는 그걸 손놀이개인데, 뭐 어깨, 머리, 손 여기서 재롱을 부리죠. 그런 이제 이 손놀이개의 대표는 저는 문조와
앵무새, 앵무류가 많죠. 그래서 문조와 앵무류. 이제 물론 이것도 손놀이 훈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새와 친해져야 되겠죠. 또 새의 날개를 잘라줘야 됩니다. 뭐냐면 자칫 이건 놀이개에서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새의 날개를 이 전문가와 상의해 잘라주면은 날질 않습니다. 이 자기 신체 부분에 놀지. 또 손 위로 올라오기. 이런 훈련을 자주 시켜야 되고. 조류의 번식. 물론 조류도 뭐 인위적으로 발정을 시키고 또 산란하고 부화하고 또 가능하다면 어미세월에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의외로 이 반려조류가 갖고 있는 질병, 해충이 많다는 것. 소화기성, 호흡기, 기생충, 눈병, 기타. 해충도 많습니다. 새 벼룩이랄지, 새 응애, 빈대 이런 것들이 많고. 이 애완조류로서는 가장 또 많이 쓰는, 아까 손놀이에서 많이 또 하기로 하는 인꼬입니다. 우리가 인꼬 같은 부부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인꼬는 반드시 암수 2마리를 키워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마리를 키우지 않으면은 인꼬 같은 경우는 죽는다 그러죠. 이제 그게 또 특징이에요, 사실은. 인꼬 사랑서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길러오고 많은 사람들도 사랑을 받아왔음을 알린다. 관상용으로서. 그렇죠. 사실 인꼬가 이 반려 관상동물 조류로서는 가장 키우기가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 인꼬는 손놀이개 이 조류로서의 의미도 있고 또 쉽다는 것은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겠죠. 원산지는 호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인꼬 종류도 이제 많습니다만 녹색, 황색, 색깔 청색, 하늘색 인꼬 많습니다. 인꼬 자체가. 인꼬의 관리. 앞서도 말했지만 그렇게 인꼬는 어렵지 않다는 것. 번식. 암수 모두 생후 7개월 가까이 됐을 때. 조류는 주로 이제 7개월 정도 되는 것인데 2, 3년 지난 인꼬는 산란 능력이 없거나 교미를 제대로 못하여 무정란이 되는 수가 많다. 자, 인꼬에 대한 내용인데 인꼬의 암수 구별과 짝지어주는 그런 부분. 자, 손놀이개에서는 또 인꼬도 있습니다만 앵무도 있습니다. 앵무새. 소위 말하는 모란 앵무새. 앵무새도 큰 건 굉장히 큰데 이 모란 앵무새는 앵무새 중에서도 작습니다. 15, 6cm 정도밖에 안 돼요. 서식지는 아프리카 사하라 남쪽 마다가스카르 섬 있죠? 아프리카의 그 동부에 있는 섬. 모란 앵무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번식도 새 번식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정기, 짝짓기, 포란, 육아 이런 부분까지. 분양, 새끼를 떼는 시기는 둥우리에서 나온 뒤 10일 전후가 된다. 어미한테 큰 방해되지 않도록 4, 5일에 붙여주는 게 좋다. 앵무 중에서는 또 상당히 큰 앵무로서 이제 왕관 앵무도 있습니다. 물론 뭐 크다고 해야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여튼 왕관 앵무도 이 앵무류로서 관리는 앞서 말한 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이제 조류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마는 지금 애완조류 같은 경우도 관상용, 특히 이제 우리가 조류는 주로 관상용, 손놀이개용 이렇게 많이 쓰이죠. 앞서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 고양이랄지 이런 물론 햄스터 이것도 관상용으로 많이 씁니다. 관상용. 토끼도 마찬가지고 관상용, 이구아나 이런 것하고 다르죠. 반려개랄지 반려견이랄지 반려고양이하고 달리 대부분 관상 보고 그냥 그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 또 손놀이개라는 것은 신체 부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게 많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반려동물 자체를 우리가 크게 이제 분류할 때 반려견, 반려개, 반려고양이, 그다음에 주로 이제 설치류 이런 햄스터랄지 토끼랄지 그런 부분, 또 그 기니피그도 설치류에 속하고, 이구아나는 이게 이제 파충류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류에서 뭐 앵무랄지 인꼬랄지 이런 것도 반려동물로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보고, 자, 이제 문제는 역시 이제 반려를 한다는 것, 사람과 더불어서 한다는 것은 동물의 특성, 물론 식물도 그러겠습니다만은 반드시
태어났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죽게 돼 있다는 것.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동물이, 반려동물이 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유기를 합니다. 버려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죠. 그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 반려동물이 생명이 다하게 되면 죽습니다. 죽는데 그 죽는 반려동물을 인간의 장례 치르듯이, 인간 장례듯이 그와 더불어서 동물 장례도 한다. 그걸 이제 동물 장묘업이라 그럽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뭐 반려동물을 기르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장례 관리사라는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을 취득해서, 물론 민간 자격이겠습니다만은, 그런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제 이게 반려동물 장례 관리사 직업이 굉장히 뜨는 직업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갈수록 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난다. 그럼 늘어난다는 것은 그 산업 자체가 번성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 장례를 하는데 순서가 있죠. 아니,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 인간이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매장, 땅에 묻어준다. 물론 이제 매장을 하는 것은 어떤 그 사후세계,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매장을 한 것이에요. 화장은 뭐 요즘 여러분 우리 사람도 장례 치를 때 그 통계를 봤더니 80% 정도가 화장입니다. 불로. 그리고 20% 정도가 매장이더라고요. 사람도. 물론 이제 동물을 장례 치를 때는 뭐 매장, 화장 이 비율은 이렇게까지 비율이 될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시신처를 이렇게 해요. 매장이냐 화장이냐. 수장이라는 것은 강이나 바다에 제사 지낸다. 그건 과거에 미개사에서 많이 했던 것인데 지금 수장 그렇게 안 하고 수목장? 아니 그냥 풍장. 이제 수장이라고, 나무 숫자를 수장이라고 합니다만은 풍장이라 그래서 그 시신을 나무 위에 걸쳐놓은 거 바람에 날린다. 수장입니다. 똑같은 말이야. 수장이나 풍장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매장을 하지 않고 옛날에 지금도 여러분들 티벳 같은 곳은 우리 인간도 이런 수장, 풍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에 날린 경우가 있고. 합장이라는 것은 같이 길렀던 그런 동물들을 뭐 암수랄지 또는 이런 동물을 같이 하는 합장이고, 부장이라는 부장은 장례할 때 다른 여러 가지 그 동물과 관련된 이런 물품을 같이 넣어준다. 부장이라고. 물론 우리 사람의 장례도 그가 갖고 있는 종교에 따라 다르겠죠. 뭐 불교식, 또 카톨릭식, 기독교식, 뭐 그거야.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장례 절차가 있다는 것이고. 반려동물의 장례, 임종, 만약 숨을 거둔 것이고, 수시, 숨을 거두면서 죽은 영혼의 명복을 빌면서 눈을 고이 감을 수 있게 눈꺼풀을 쓸어내리고 팔다리를 매만져서 가지려냐 한다. 물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실제 그 사람도 그렇게 눈을 감겨주죠. 염습이라는 것은 시체 자체를,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걸 염습이라고 하고, 이제 발상, 우리가 뭐 장례를 치른다, 상례를 시작한다. 그리고 입관, 관에다 넣는다. 특히 이제 입관한다는 건 매장할 때 그런 순서가 되겠죠. 그다음 발인, 집을 떠나가고 운구, 운반하죠. 그다음에 화장터로 가서 화장을 하고, 물론 이제 관에 넣어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는 경우도 있고, 위령제를 지내고 반우제를 지내고. 동물 장묘업의 요건, 물론 이건 농림수산식품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 한다. 요즘에 이제 이런 이 동물 장묘업이 있는데, 이 동물 장묘업도 동물 장례 관리사 못지않게 상당히 성업 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어떤 장례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더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이 낮겠지만은, 근데 실제로 그 애완동물을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인간의 장례식 못지않게 굉장히
비용도 많이 치러서 화려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물 장려업도 상당히 성행한다. 그것도 일종의 여러 가지 사업, 여러 가지 업종 중에 하나다. 이제 공중보건과 질병인데, 물론 이제 이 동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염병이랄지 질병도 꽤나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조류 같은 경우는 뭐 조류 인플루엔자 AI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그 사스랄지 사스 그 고양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염되는 그런 병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에게 이렇게 전염될 때 또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환경위생, 기후위생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주택위생, 수질위생, 대기위생, 대기, 그리고 이제 감염병이라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감염병에 의하여 동물에서 인간으로 오는 것, 예컨대 여러분들 소 광우병도 그런 경우가 되겠죠. 광우병에 걸린 고기를 먹었을 때 인간 광우병 이렇게 걸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감염 경로랄지 뭐 접촉 공기 비말이냐 이런 부분을 1종이냐 제1구냐 2구이냐 이런 부분 잘 감안해서, 역시 동물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AI, 뭐 인플루엔자, 또 인간 광우병, 크로이츠벨트 야구병이라 하죠. 이런 부분들이 자칫 애완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될 때 그 자체가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제5군 이런 여러 가지 지정 감염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애완동물을 기름에 있어서는 이런 감염, 전염병, 그것도 굉장히 공중보건이라는 차원에서 아주 중시해야 된다. 또 그런 걸 감안하여 그 애완동물을 청결하게 하고, 물론 더불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환경 자체를 굉장히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어차피 사람이 같이 반려동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사람 이상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여하튼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반려동물, 또 애완동물이라고 하고 이 반려동물을 서로 기르고 사육하고 같이 더불어 감에 있어서는 방금 봤던 우리 앞서 봤던 이제 애완 개, 애완 고양이, 기타 등등 이런 동물의 특성, 동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장단점이 있어요. 특성.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정말로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즉 그런 야성성을 갖고 있는 것을 순치시키는 것. 자, 야성성이라고 해야 됩니다만, 이것을 순치시켜서, 순하게 만들어서, 순치시켜서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사람과 같이 가니까, 항시 같이 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반려한다 그러잖아요. 반려자로서,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동물에 관계된 특성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되고, 특히 자칫 잘못해서 이제 그 동물로 말미암아 어떤 질병이 감염된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철저하게 그 질병을 예방 차원에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그 동물로 말미암아 그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에게까지 해가 된다는 것. 적어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이 위주입니다. 사람이 주인이고. 그런데 그런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은 반려동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려동물 관리사가 된다면은, 관리자가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철저한 지식, 또 철저한 그런 부분에 인식, 그것이 돼야만 이 반려동물 관리자로서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도 오늘날에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실제 여러분들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도 잘 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물론 이제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따서 또 실무 교육을 마침으로써 드디어 이제 반려동물 관리사라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또 그 부분에 종사하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이런 것을 충분히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